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론 두 번째 시간 해볼게요. 이제 손해배상론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괄했고, 이제 두 번째에서 128조 2항, 4항, 5항, 뭐 7항 있잖아요. 각 항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28조 2항 1호에서 설명하는 손해 항목은 뭐였어요? 소극적 손해 중에서 시장 경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허권자의 거래이익이 줄어든 손해, 요 손해 항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해자랑 특허권자랑 시장에서 싸워가지고 특허권자의 거래이익이 줄어든 손해, 요 손해 항목 있잖아요. 요 손해 항목에 대해 가지고 128조 2항 1호는 이제 추정을 해주는 규정이에요. 됐죠? 보시면 침해자가 시장에서 경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허권자의 양도 수량이 줄어든 손해, 요 손해 있잖아요. 요 손해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이제 침해자의 양도 수량을 특허권자의 양도 수량 감소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침해자가 100개를 양도했으면 특허권자가 100개를 원래 더 양도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침해자가 100개를 양도했다는 게 양도 수량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침해자가 100개를 양도를 했으면 특허권자도 침해가 없었으면 이 100개를 양도했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손해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 추정 규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어떤 거에 추정 규정이면 뭘로 인해 가지고 뭐가 추정된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고 추정되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되는 조건이 있고, 어떤 게 전제 조건이냐면 기여율을 고려한 침해자의 양도 수량을 증명하면 특허권자의 손해액이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 곱하기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요거 있잖아요.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이걸 통해 가지고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추정을 해요. 특허권자의 손해액 중에도 무슨 손해 항목이에요? 시장 경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허권자의 거래이익이 줄어든 요 손해 항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죠.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손해액을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손해액을 추정을 하는데 손해 발생을 추정하냐? 요게 이제 논점이거든요. 보시면 손해액을 추정하는 거는 손해액을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걸 추정을 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손해 발생을 추정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무조건 손해가 있는 거냐? 무조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손해 발생 추정 여부에 대한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침해자가 100개를 양도를 한 거예요. 100개를 양도했는데 특허권자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도 침해자의 양도 수량액을 특허권자의 양도 수량액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그렇게 산정할 수 있냐라고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손해 발생 추정 여부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침해자는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허권자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침해자의 양도로 인해 가지고 특허권자의 양도 거래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특허권자는 지금 양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거래이익을 줄어들어요?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이익이 줄어들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8조 2항 1호는 손해액을 추정하는 거지 손해 발생을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어야,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어야 손해액이 추정이 되는 거고요.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빵원이에요, 빵원. 아니, 그죠? 이거를 실시 필요설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CC 필요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뭐 손해액이 빵원이다. 128조 2항 1호의 손해액이 빵원이다. 이거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침해자의 양도 수량에 곱하기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 있잖아요. 이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의 의미가 뭐냐? 여기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에 학설 대립이 있거든요. 총이익설, 순이익설, 한계익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한계익설에 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이익이 뭐고 순이익이 뭐고 한계익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요. 이거 봐봐요. 제품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총 원가가 고정된 거가 있고 늘어나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제품 생산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 가지고 공장을 더 지어요. 아시겠죠? 공장을 더 지으면 임대료 있잖아요. 그 임대료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임대료는 변동비인 거예요. 됐죠? 만약에 제품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공장을 더 지어서 임대료를 더 내야 된다. 그럼 임대료는 변동비인 거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그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장은 짓지 않고 사람을 더 뽑아요. 그럼 임대료는 고정비고 인건비가 변동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항상 고정비다, 항상 변동비다, 그런 거 아니고요. 임대료가 그 제품 생산량에 따라서 증가를 하면 변동비인 거고요. 이 제품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고정비랑 변동비를 이제 말하는데, 이게 한계이익은 뭐냐면요,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
이게 변동비잖아요. 총이익에서 여기 총이익이에요.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게 한 개 이익이에요. 순이익은 뭐냐면요. 총이익에서 변동비랑 고정비 다 뺀 거. 이게 순이익이에요. 우리는 뭘로 산정한다고 했어요? 한 개 이익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산정을 하냐면 이 제품 생산량에 따라서 그 증가된 비용 있잖아요. 이게 치매랑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치매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고정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치매랑 관련 없는 비용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총이익에서 변동비까지만 뺀 게 한 개 이익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액 설정하는 게 128조 2항1호 특허권자의 단위 수령당 이익액. 됐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이 되면 복멸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추정이 됐으면 복멸도 될 거 아니에요. 복멸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 보시면, 침해행위 외 사유, 법조문을 써있는 거 있잖아요. 침해행위 외 사유랑 생산 가능 수량 한도,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이제 복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침해행위 외 사유에는요, 이 판례가 있어요. 쭉 판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판매망이랑 비침해 경합 제품. 요거.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 복멸 사유는 침해행위 외 사유. 아시겠죠? 침해행위 외 사유랑 그 생산 가능 수량 한도.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게 두 가지고, 침해행위 외 사유에 판매망 다른 거랑 그 비침이 경합 제품, 요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됐죠? 판매망 다른 거, 비침이 경합 제품. 그러니까 복멸되는 게 128조 2항 1호는 추정 규정이니까 복멸이 될 거 아니에요. 복멸되는 게, 복멸 사유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송에서 뭐 다 복멸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는 사유는 침해행위 외 사유랑 생산 가능 수량 한도, 요거 두 가지가 있고, 침해행위 외 사유에는 쭉 판례가 있는데 판매망 다른 거랑 비침이 경합 제품,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시를 한번 볼게요. 판매망 다른 거랑 비침이 경합 제품. 판매망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특허권은 한국의 전체에 미치잖아요. 한국의 전체에 미치는데 특허를 등록을 받았어요. 특허를 등록을 받고 이제 서울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 내륙이랑 제주도랑 뭐 비행기랑 배가 하나도 안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침해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특허권이 미치니까 제주도에서 생산 양도하면 침해가 맞죠. 제주도에서 생산 양도하면 침해가 맞는데,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오고 내륙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런 비행기랑 배가 하나도 없잖아요. 판매망이 다르잖아요. 제주도에서 침해를 하든 서울에 그 특허권자의 양도 수량의 감소에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를 판매망 다른 경우라고 해요. 됐죠? 시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특허권자가 서울에서 판매하고 침해자가 제주도에서 판매한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판매망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특허권자는 중급용 피트니스 고글을 쓰고 침해자는 아동용 피트니스 고글을 쓴다. 이게 중급용 피트니스 고글을 쓰거나 아동용 피트니스 고글을 쓰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판매망이 달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일본 판례가 하나 있어요. 됐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판매망 다른 경우가 요런 경우가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도 어떤 케이스를 51회 어떻게 나왔냐면요. 뭐 특허권자는 뭐 고급용이다. 그리고 침해자는 뭐 특허권자가 판매하는 거는 백화점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침해자가 판매하는 거는 뭐 저기 도매상에서 판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매상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특허권자의 그 양도수량 감소에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건 입증이 달라지는 거고, 아시겠죠? 판매망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다르면요, 그건 빵원이에요. 빵원. 완전하게 복멸이 돼요. 됐죠? 근데 복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걸 그냥 소송에서 입증을 하는 거고. 됐죠? 그리고 비침의 경합 제품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특허권자가 있고, 그 특허권자가 만약 특허권자가 있고, 특허권자가 CC자를 이제 CC 계약을 맺었어요. 통상시식권 허용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허권자의 시장 점유율이 50%고 CC자의 시장 점유율이 30%예요. 근데 침해자의 시장 점유율이 20%예요. 침해자가 시장 점유하고 20% 있잖아요. 20%가 다 특허권자의 양도수량 감소로 이어지는 거 아니고, 20% 중에서 일정 부분은 특허권자의 양도수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20% 중에서 일정 부분은
그 CC자의 양도수랑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허권자가 50% 시장 점유하고 있고 CC자가 30% 시장 점유하고 있고 침해자가 20% 시장 점유하고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면 50 더하기 80, 30분의 50만큼만 아시겠죠? 50 더하기 30분의 50만큼만 특허권자의 양도수랑 감소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됐죠? 이런 걸 비침이 경합제품이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특허권자랑 실시권자 관계가 있고요. 아시겠죠? 비침이 경합제품 관계가 특허권자랑 실시권자 관계가 있고, 또 공유 특허권인 경우에 공유 특허권자 1, 공유 특허권자 2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비침이 경합제품 관계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봉멸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수량 한도 등 그 양도 수량 감소 로 이어져 가지고 침해를 추정을 하는 건데, 이 생산 가능 수량 한도에서 이제 침해를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을 뺀 수량만큼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고, 아시겠죠? 특허권자의 생산할 수 있었던 물량, 거기에서 실제로 판매한 물량을 빼고 그 물량만큼 있잖아요. 그 물량을 한도로 한다라고 해요. 됐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128조 2항 1호는 봉멸이 되는 게 봉멸이 되는 게 침해 행위 외 사유랑 생산 가능 수량 한도 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침해 행위 외 사유는 뭐만 외워주시면 되냐면 판매망다는 거랑 비침인 경합제품 요거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텐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침해자의 양도 수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침해 행위 외 사유를 고려했을 때 요만큼이 됐어요. 만약에 양도 수량이. 그리고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 한다고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추정됐다가 봉멸된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얼마예요? 요만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그리고 침해자의 양도 수량액이 요만큼이고 침해 행위 외 사유를 고려했을 때는 요만큼이에요. 됐죠? 그리고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 한도가 요만큼이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거 있잖아요. 양도 수량에서 침해 행위 외 사유를 고려한 그 수량이랑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 한도랑 두 개 중에서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액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 케이스가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우리가 이제 128조 2항 1호 끝났고 128조 4항 하거든요. 128조 4항도 128조 2항 1호랑 똑같은 손해 항목이에요. 어떤 손해 항목이에요? 시장에서 경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허권자의 거래 이익이 줄어든 손해, 요 손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법적 성격은 뭐예요? 이거 추정 규정이에요. 추정 규정이면 어떤 전제 사실을 통해 가지고 전제 사실이 있고 추정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 사실은 뭐예요? 침해자의 이익액을 증명하면, 알겠죠? 인과관계 미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추정을 하거든요. 이 인과관계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인과관계까지 추정을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인과관계까지 추정을 한다. 이게 판례도 있고 논문도 있으니까 인과관계까지 추정을 한다. 특허권자의 이 손해액을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침해자의 이익이 그냥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이 돼요. 됐죠? 아까는 이게 그 양도수량 곱하기 특허권자의 단위수량 등 이익액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침해자의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추정이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거지 손해 발생을 추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 발생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침해자의 이익액이 100만 원이에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서 얻은 이익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아도 손해 발생을 추정해가지고 특허권자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바로 침해자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실시 필요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어야 128조 4항이 추정이 돼요. 됐죠? 이걸 이제 실시 필요설이라고 하고, 이게 실시 필요설이라고 하고, 이걸 128조 4항은 손해 발생을 추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침해자의 이익액 있잖아요. 요 침해자의 이익액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이익설, 순이익설, 한계이익설이 있거든요. 이제 뭐예요? 한계이익설이 답이에요. 됐죠? 아까 한계이익 그거 요거 아까 한계이익 한 거 있잖아요. 어딨냐? 요거 변동비랑 고정비,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게 한계이익이다. 됐죠?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 기여율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특허 제품이 요만큼 돼 있어요. 근데 침해 제품은 더 커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만약에 이게 특허 제품인데 이 침해 제품은 이걸 포함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랬을 때 이 침해로 얻은 이익이 만약 1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1억 원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억 원 곱하기 여기 이 침해자의 제품에서 이 특허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기여율을 곱한 다음에 이 기여율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게 합당할 거 아니에요? 아시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찬반양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여율을 산정하자는 기여율 고려설이 있고, 아니 이 특허 제품이 없었으면 이 제품 전체를 판매하지 못했으니까 이 제품 전체로 인해서 얻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자는 전체 이익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허 소송 말고 다른 일반 소송 있잖아요. 다른 일반 민사 소송에서 그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여율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특허법은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민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할 때도 기여를 고려하는데 특허법에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할 때도 기여를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이제 학설이에요. 기여율 고려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여율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거든요. 불가분성, 중요성, 가격 비율, 양적 비율. 요거 잘 알아두세요. 불가분성. 이 침해 제품이랑 이 특허품이 불가결한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특허 제품이 이 침해 제품에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나. 가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양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게 사안포섭 다 해가지고 따라서 기여율이 0.05%, 뭐 0.5%다라고 산정을 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침해자의 이익 곱하기 기여율 해가지고 그거를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도 이제 128조 4항도 추정 규정이니까 복멸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멸이 되는지가 128조 2항 1호랑 128조 4항이랑 손해 항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128조 4항도 128조 2항 1호의 128조 2항 1호의 복멸 사유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교수님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대요. 당연히. 이게 128조 4항의 복멸 사유는 128조 2항 1호의 복멸 사유랑 똑같아요. 됐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멸.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심해행위 외 사유랑 생산 가능수량 한도, 이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심해행위 외 사유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판매망 다른 거랑 비치민경합 제품. 이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까 이거 다 했고, 근데 우리가 아까 안 한 것 중에서 판매망 다른 것 중에서 침해자의 국내 생산 해외 수출 사건이 있거든요. 요 유명한 거니까 한번 봅시다. 침해자의 국내 생산 해외 수출 사건. 요 사건.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가비라는 특허권자가 카트리지를 등록받고 실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침해자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 있잖아요. 한국 있고 미국에다 수출했어요. 한국에서 이 가비 특허를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을이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을 한 거예요. 됐죠?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수출했으면 수출은 실시가 아니니까 침해가 아닌데 생산은 실시가 맞잖아요. 생산은 실시가 맞으니까 침해가 맞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침해인 건 맞잖아요. 침해면 128조로 따라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맞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수출은 실시가 아니니까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생산은 실시가 맞으니까 침해가 맞아요. 침해가 맞죠? 침해가 맞으니까 128조 4항에 따라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128조 4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을이 이 침해로 인해 가지고 얻은 이익이 뭐 얼마라고 해요? 뭐 1억 원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1억 원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만약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행기가 하나도 안 뜬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그렇게 해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 판매망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판매망이 왜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그런 거예요. 판매망이 완전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도 이걸 이제 어느 정도 판매망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사가 어느 정도 복멸할지를 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출한 이후에 비행기가 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이 침해자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판매망이 감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랑 이 침해자가 시장에 침투를 해가지고 특허권자의 양도수량이 감소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제 원래 특허 침해인 건데 그래가지고 128조 4항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액을 선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국내 생산하고 해외 수출했잖아요. 국내 생산하고 해외 수출한 이후에 이 한국에서의 시장에 이 해외 수출한 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멸돼가지고 원래는 빵원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 수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인정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 국내에 생산하고 해외 수출한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1억 원의 이익을 봤어요. 이 침해자가 국내 생산하고 해외 수출해서 1억 원의 이익을 봤잖아요. 그 1억 원의 이익을 침해자의 손해로 바로 추정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타당하죠. 추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복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 생산 해외 수출했으면 이게 판매망이 다른 거니까 판매망이 어느 정도 이제 침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판례들은 복매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비판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 해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고, 이게 뭔 말이에요? 판매망이 다르다. 국내랑 미국이랑 판매망이 다르니까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억 원이 추정이 돼요. 128조 사항에 따라 가지고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이 되는데 복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멸까지는 법원이 판시를 안 했어요. 됐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 복멸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누가 져요? 침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복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됐죠? 침해자 대리인이 잘 입증을 했으면 되는 건데 침해자 대리인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 복멸을 잘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침해자한테 있어요. 128조 사항의 복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침해자한테 있는데 이 침해자의 대리인이 잘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수량 한도 있잖아요. 침해자의 이익액이랑 침해 행위 외사유, 침해 행위 외사유를 고려한 이익액이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생산 가능 수량 한도, 생산 가능 수량 곱하기 특허권자의 여기서는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 액을 곱해준 다음에 이 액이 있잖아요. 그 얼마 원, 100원, 200원, 요게 이제 만약에 침해자의 이익액이 100만 원이에요. 침해 행위 외사유를 고려해봤을 때 9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 한도 곱하기 특허권자의 다른 수량당 이익액 곱한 게 만약 8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80만 원이 128조 사항에 따라 가지고 추정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아무튼 이것도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 잘 알고 계시고, 아까 여기서는 원이 추정되는 거잖아요. 원 128조 사항에서는. 근데 128조 2항 1호에서는 뭐예요? 몇 개가 추정되는 거예요. 몇 개. 아시겠죠? 침해자 양도 수량액이 몇 개. 침해행위 외사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100개였다. 침해행위 외 사유를 고려해봤을 때 90개다. 아시겠죠? 근데 특허권자의 양도 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 한도가 80개다. 아시겠죠? 80개 곱하기 특허권자의 다른 수량당 2개, 한 개 이제 손해액일 거고, 128조 사항은 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해가지고 80만 원이 추정되는 거고. 됐죠? 이게 달라요. 아무튼 이제 128조 사항이 원래 있은 다음에 그거보다 더 진보한 규정이 128조 2항 1호거든요. 128조 사항이 원래 있다가 128조 2항 1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더 정밀하게 이제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128조 5항. 128조 5항은 128조 2항이랑 4항이랑 손해 항목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요. 침해자가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특허 발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로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 이게 뭔 말이냐면 갑이 있어요. 갑이 특허권자예요. 그리고 침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이 침해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내 몰래 실시라고 했구나. 내가 너한테 통상시효과 허용 계약을 맺었으면 너한테 얼마를 내가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나한테 통상시효과 허용 계약을 맺지도 않고 그냥 실시라고 했네. 그러면 나는 실시로 상당액의 손해를 받았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게 128조 5항이에요. 됐죠? 128조 5항이나 128조 2항 기호는 똑같은 거예요. 됐죠? 침해자가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특허 발명을 실시함으로 실시로 상당액 지급받지 못한 손해 항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게 128조 5항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 128조 5항이 간주 규정 아니고 추정 규정이에요. 됐죠? 추정 규정이에요. 추정 규정. 이것도 어디서 어디를 추정하냐면요. 합리적인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아무 대가도 지급받지 않은 채 특허 발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로 상당액을 지급받은 모델을 추정한다. 됐죠? 이것도 추정 규정이에요. 추정. 이거 이제 뇌피셜 아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특허법 주에도 나왔고요. 특허법 3.0에도 나왔어요. 됐죠? 이러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정철 교수님 책에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추정이 됐으면 복멸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복멸이 됐어요? 우리가 아까는 128조 2항 1호랑 128조 4항은 불실시 항변이 인정된다고 하잖아요. 128조 2항 1호, 128조 4항은 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빵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128조 5항은 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아도 빵원이 아니에요. 됐죠?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있고 침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허권자가 침해자한테, 야, 너 왜 나한테 통상시효과 허용 계약을 맺지도 않아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너한테 통상시효과 허용 계약을 맺었으면 요만큼의 내가 실시료를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갑이 실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갑이 실시하지 않고 통상시효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불시시 항변이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무슨 간주 규정이라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갑이 있고 시시 침해자가 있는데 갑은 시시하고 있지 않아도 시시로 상당에게 손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시시 항변이 갑의 불시시 항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됐죠? 갑이 불시시하고 있어도 128조 5항이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고. 됐죠? 이게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이제 전용시지권 설정. 이게 뭔 말이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게 침해자예요. 근데 갑한테는 전용시지권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해자가 갑이 있고 전용시지권자가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이 있고 전용시지권자가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근데 전용시지권자는 전용시지권이 설정이 되면 다른 시지권자한테 통상시지권 허용 계획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이 있고 침해자가 있는데 갑이 침해자한테 야 내가 너한테 만약에 통상시지권 허용 계약을 맺었으면 내가 요만큼의 실수를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주장을 못하죠. 왜냐면 갑은 이미 전용시지권자가 있으니까 을한테 야 내가 만약 너한테 통상시지권 허용 계약을 맺었으면 요만큼의 실수를 받았을 텐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전용시지권자가 있으니까. 그죠? 전용시지권자가 있으니까 을한테 그런 말을 못하면 전용시지권자가 있으면 통상시지권 계약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용시지권 설정 항변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다 나왔어요. 디자인보호법 58회 때 나왔어요. 요게 됐죠? 그 다음 특허권 공유자의 항변. 이게 뭔 말이냐면 갑이 만약에 그 다른 공유자가 특허권의 공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해자가 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야 너는 나한테 통상시지권 허용 계약을 만약에 맺었으면 나는 요만큼의 실수를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에 대해 가지고 너한테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게 라고 128조 5항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이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갑이 특허권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통상시지권을 허용을 할 수 없죠. 통상시지권을 허용을 할 수 없으면 만약에 통상시지권을 허용했으면 내가 너한테 CC로 상당액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손해 항목이 없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항변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침해자는 만약에 갑이 특허권자가 공유자이면 특허권 공유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는 그 항변을 침해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빵원이에요. 빵원. 됐죠?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있고 특허권자의 공유자가 있어요. 특허권 공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시시자한테 특허권자가 그 침해자한테 야 너는 내가 만약에 내가 너한테 통상시지권 허용 계약을 했으면 시시로 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주장을 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통상시지권 허용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99조 사항에 따라 가지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시계약을 못 하는데 무슨 시시권을 허용했으면 받았으면 시시로 상당액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됐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28조 유항은 요거는 주의적 규정이라고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초과 그 128조 5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128조 5항 뿐만 아니고 그냥 다른 128조 4항도 마찬가지고 128조 2항도 마찬가지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요건 주의적 규정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을 해요. 됐죠? 그리고 128조 6항 후단은 뭐냐면 경과시 참작 규정이고 아시겠죠? 경과시 참작 규정 요것도 마찬가지로 128조 5항만 경과시 참작 규정하는 게 아니고 128조 2항 4항 750조 다 경과시 참작 규정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손해액 인정. 손해액 인정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심증이도 경감설이다. 증명도 경감설이다라고 했잖아요. 됐죠? 증명도 경감설, 심증도 경감설이라는 거를 법적 성격을 그걸 채택했다고 이제 평가가 돼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 판례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어떤 판례냐면 이게 128조 7항이 (128조 7항) 128조 7항이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이제 128조 7항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됐죠? 128조 7항이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자료 모두 폐기된 경우. 그러니까 이 시점이랑 이 시점에 중간에 자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인 제조 판매 수량으로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제조 판매 수량. 만약에 첫 번째 시점에 제조 판매 수량이 뭐 한 개당 뭐 한 달에 100개였어요. 두 번째 시점에 제조 판매 수량이 한 달에 500개였어요.
아시겠죠? 그걸 평균적인 제조 판매 수량이 뭐야? 한 달에 300개잖아요. 요 한 달에 300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건 전부 모두 폐기된 경우, 자료가 모두 폐기된 경우고, 자료가 일부 폐기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까지는 자료가 있어요. 이 기간 A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기간 B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쭉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로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걸로 뭐라고 하냐면 판례 표현으로는 채택된 손해액 산정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할 수 있다. 채택된 손해액 산정 방법이 요 방법이에요. 그와 유사한 방법이 쭉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판례에서는 환율이었어요. 환율이 요렇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됐죠? 그랬더니 아니 요 기간에 대해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지만 환율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산정을 한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됐죠? 그러니까 그 채택된 손해액 산정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실제 판례에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산정을 했어요. 됐죠? 이거 환율이었어요.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28조 8항 128조 8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 이거 고의가 아니고요.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확정적 고의랑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요. 라는 게 이제 변호사 시험 10회에 나온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도입 논의 오고 있잖아요. 도입 논의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아니 이게 도입이 된 지가 언젠데 이걸 왜 써?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도입 논의 도입되기 전에 많은 교수님들이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여러 개 되면 쓰는 거고 뭐 안 되면 안 쓰는 거고, 이미 도입됐으니까. 됐죠? 도입 논의도 이제 있었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 법이랑은 맞지가 않다라는 이제 교수님 견해가 있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특허 제도는 침해하는 게 더 이익인데 도입을 해야지라는 이제 주장이 있고. 됐죠? 이 도입 논의도 뭐 답안지 요렇게되면 쓰고, 그 다음 고려 요소 128조 9항. 이거 고려 요소도 교수님들이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128조 9항만 해도 교수님 교과서에 보면 막 한 몇십 페이지가 돼요. 128조 9항만 해도.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제 책에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128조 9항 각호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128조 9항에 대해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쓰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전 펴놓고 128조 9항 각호 요거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요거 하나 쓰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두 줄 정도 여러분들 뇌피셜 쓰고, 하나 쓰고 두 줄 정도 뇌피셜 쓰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정리를 해보면 128조 9항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미국 판례에서 수입해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교수님 교과도 보면 이게 128조 9항만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써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단문 스타일로 나올 건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 128조 9항 각호를 그냥 여러분들 뇌피셜 쓰세요. 하나 써놓고 밑에다 한 두 줄 쓰고, 이거 써놓고 한 두 줄 쓰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침해 행위로 인한 벌금 해놓고 밑에다가 침해 행위로 인한 벌금은 128조 8항에 이제 뭐 인정 여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벌금이 어쩌면 뭐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뇌피셜 쓰세요. 됐죠? 됐고, 그 다음 요 판례를 하나 외워둬야 돼요. 요 판례 2020 가합 요 판례 505891 요 판례 보시면 이게 여기가 특허권자가 등록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을한테 거래를 해요. 이 제품을 납품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을은 갑의 거래처잖아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침해 대상 제품을 수입을 하고요, 판매를 했어요. 을이 나쁜 놈이죠. 을은 갑이랑 거래하고 있었는데, 정당한 특허권자랑 거래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거 있잖아요. 요거는 특허권이 없는 그냥 침해 제품이잖아요.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거를 을이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을은 나쁜 놈이잖아요. 을로 인해 가지고 갑의 판매가 급감이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을 있잖아요. 을은 지금 갑의 거래처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침해 대상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요 상황 있잖아요. 을은 나쁜 놈인데, 그러면 128조 8항에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데, 요 사실관계에서는 128조 8항에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28조 8항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라고 평가가 돼요.
128도 파랑의 고의적인 것으로 인용되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요 케이스는 을은 나쁜 놈이지만 요 정도만으로는 128도 파랑의 고의적인 것으로 인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사실관계 나오면 고의적인 것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해 주세요. 됐죠? 이제 128조 8항은 고의적인 것으로 인용되는 경우 요거 의미 확정적 고의랑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고 요 판례 외워두기, 그 다음에 도입 논의가 있고 고려 요소가 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